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병든 장모님을 홀로 모시게 된 사위. 그리고 얼마 뒤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늦가을에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초겨울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낡은 기와지붕 위로는 노란 은행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섬처럼 남은 작은 단독주택. 그 집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아내의 제사상에 촛불을 켰습니다. 갓 올린 밥그릇과 냉수한 그릇 사이에는 아직 새 것 같은 아내 서연의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죠. 오늘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퇴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죠.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손에는 수업 계획서가 든 가방을 꼭 쥔 채로요. 가방 안에는 임신 12주차라는 진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의 죽음은 그녀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집의 빚까지 모두 앗아갔습니다. 민준의 장모인 박 여사는 딸의 비보를 들은 날부터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던 박 여사는 딸을 잃은 충격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죠. 밥도 넘기지 못하고 약도 먹지 않고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뒤척였습니다. 이제 겨우 33인 사위 민주는 졸지에 그녀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그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모든 장례 절차를 꿋꿋하게 책임졌습니다. 서연의 장례식에서 그는 상주 완장을 차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모님께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49제가 끝나자 민주는 자신의 짐을 꾸려 무급휴직을 신청하고는 장모의 집으로 아주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본가로 안 가고? 젊은 사람이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서로 불편하지.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님은 이제 없지만 저까지 떠나면 어머님은 누구랑 사십니까? 그날 이후 이 작은 동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는 민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박 여사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으니 어서 자네 인생을 찾아 떠나게. 하지만 민주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안 갑니다. 저는 어머님과 서연이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웃음소리가 사라진 작은 집은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늙고 병든 한 사람과 젊고 외로운 한 사람이 조용히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그 시간 속에서 금지된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다는 것을. 만약 이 비밀이 드러난다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날 비밀이 말입니다. 민준이 장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아침, 텅 빈 집에는 마당에 감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방은 박 여사가 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보존해두고 있었죠. 베개에는 아직 머리에 흔적이 남아있고 책상 위 작은 향수병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서연이 직접 만들었던 창문 커튼은 아직 아물지 않은 슬픔을 가리려는 듯 힘없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문 앞에 한참을 서서 텅 빈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그 방은 신혼부부의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침마다 등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여보, 늦겠어요. 어서 일어나요. 라고 속삭이던 아내의 모습만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잠을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화장대 위에는 서연이 즐겨 쓰던 코랄색 립스틱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가가 붉어진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부엌에서는 박 여사가 흰죽을 끓이느라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고 잠시 서 있다가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게 둬. 안 그러면 사람들이 사위가 장모 목까지 다 빼앗아 간다고 할라. 그 말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채소를 씻고 팔을 썰고 물을 끓였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앉아 젊은 사위를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대문 앞을 지나가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허허, 민준이 저 친구는 아내보다 장모님을 더 살뜰히 챙기네. 박 여사는 억지 웃음을 지었고 민준도 따라 웃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정리를 마친 민준은 툇마루에 앉아 서연의 결혼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 네가 없으니 내가 대신 어머님을 돌봐드려도 괜찮을까? 등 뒤 문틀에 기댄 채 서 있던 박 여사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쇼를 단단히 여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대신하려 들지 마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작은 집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한 관계 속에서 흐르는 시간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막 피어나는 동시에 서로를 핥히는 감정, 무심한 듯 의도적인 눈길과 죽 한 그릇, 스치는 손길 뒤에 숨겨진 감정. 박 여사와 민준, 두 사람 모두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 집이 더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몇 주 동안 민주는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아직 안개가 자욱했지만 그는 벌써 부지런히 쌀을 씻고 고기를 다지고 채소를 데치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작은 집을 둘러싼 연약한 무언가를 깨트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박 여사는 여전히 침대에 조용히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발소리, 냄비 가장자리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이제 그 소리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죽 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섰을 때 박 여사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 전처럼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죽 그릇을 받아 들고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기 전에 드세요. 속 따뜻하시라고 생강도 조금 넣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문득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네가 언제부터 생강죽 끓이는 법을 알았나? 민준이 어깨에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 초에 서연이가 아팠을 때요. 그때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생강죽 끓이는 법을 찾아봤어요. 서연이가 한 그릇 다 먹고는 밤새 푹 잤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온 바람은 초겨울에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해 누구도 감히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주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박 여사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얇은 담요를 덮고 마당에서 허리를 숙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비친 햇살이 민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 모습, 저 눈빛, 왜 갑자기 가슴이 저려오는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늙어서 주책이야. 별 생각을 다 하네. 민준이 고개를 들자 자신을 보고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가 온 날부터 좀 나아진 것 같네. 민주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던 의례적인 위로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진실하고 이상할 정도로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장대비가 쏟아졌고 집안에 전기가 나가 온 동네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촛불을 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박 여사가 갑자기 그를 불렀습니다. 민주는 돌아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 혼자 두지 말아다오. 서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민주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문자 그대로의 사위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고 남도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을 잡고 있는 저 손 안에는 외로움과 함께 두 사람 모두 아직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낡은 기와에 구슬픈 박자를 새기고 있었고 작은 집은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타오르는 관계 속에서 촛불 하나로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자정까지 이어졌고 작은 집에는 제사상의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부엌문 근처 거실에 얇은 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빗방울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뒤척이며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의 박 여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심란한 마음에 잠겼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발소리에 익숙해졌고 채소를 다듬는 그의 모습에 매일 아침 침대 곁에 놓이는 따뜻한 물 한 잔의 온기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은 사위에 대한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딸을 키워냈습니다. 딸이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가벼워졌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천둥이 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하얀 불빛이 방문 틈으로 새어나와 민준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것이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미처 씻지 못한 물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아직 깨어있는 것을 보았죠.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는구나?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돌아 누워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이 안 오네요. 나도 그렇단다. 두 사람은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치 조용히 흘러가 버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것처럼요.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박 여사의 눈빛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 여인이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하기에도 일렀습니다. 희미하고 아른거렸지만 그의 마음을 옥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칠간의 차가운 비 끝에 해가 떴습니다. 햇살이 창틈으로 비치자 모든 것이 조금은 밝아진 듯했습니다. 박 여사는 텐마루에 앉아 민준이 막 세탁한 깨끗한 옷들을 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출근할 때 자주 입던 하얀 셔츠를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셔츠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기 속에 젊은 남자의 채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민준이 내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스스로를 타락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꾸짖었지만 그 감정은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옷을 들고 넋을 잃고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님.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셔츠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여사가 민준을 보는 눈빛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살짝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가 웃을 때면 그녀는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민준과 박 여사 사이에는 기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눈빛과 행동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경계선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민준의 발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끊을 수 없는 습관처럼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저 발소리가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느 날 오후 소나기가 그친 뒤 마당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빨래를 거들어 나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부엌에서 달려나온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고 두 사람의 시선은 숨결이 하나로 섞일 만큼 가까이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그녀는 어색하게 그의 손을 풀고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괜찮네.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언제부터 경계를 넘어섰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민준이 국을 푸다 실수로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1초간 마주쳤고 이내 둘 다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은 이미 한 박자 어긋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누워 눈을 뜬 채 실타래처럼 엉킨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간소한 결혼식만 올리고 채 1년도 함께하지 못한 아내. 그는 서연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감정, 자신보다 30살은 더 많은 그 여인에 대한 감정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서연을 대신해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었던 장모, 한때는 질책의 눈빛으로 자신을 보던 사람, 이제는 그가 기침으로 지칠 때마다 조용히 그의 머리를 말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만 베개에 눈물을 숨기던 고독한 여인. 이제는 그 여인이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민준이 감싸 안았던 그 따뜻하고 단단하며 남자다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젊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묻어두었던 모든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그 짧은 포옹 하나에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의 김 여사가 소금에 절인 생선 반 소쿠리를 들고 와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젊은 사위가 장모님 챙기는 걸 보니 이 늙은이 마음이 다 훈훈하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 사위야. 그러고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집에 오래 같이 있으니 사람들 입방아 조심해야지. 박 여사는 그 자리에 굳었고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준도 멈춰 섰습니다. 그저 가벼운 인사치레였지만
마치 바늘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마음속에서 커져만 가는 자신들의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옆집 김 여사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후 작은 집은 다른 공기로 뒤덮인 듯 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여전히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나무문 하나를 사이에 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면 두 사람 모두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그 시선이 금기된 무언가를 폭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민주는 웃음이 줄었고 박 여사도 예전처럼 퉁명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에 잠시 이러는 걸까? 그날 오후 비는 오지 않았지만 햇살은 벽돌 마당 위에서 힘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를 툇마루로 가져와 낡은 셔츠를 꿰매며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문턱에 앉아 턱을 괜 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자네, 회사는 언제쯤 다시 나갈 건가? 그녀가 무심코 묻는 듯 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안 놓여서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장가갈 생각은 없나?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침묵, 바람에 마른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 다시 시작할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어머님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원치 않아요. 박 여사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평온하면서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서영과 막 결혼했을 때의 어설프고 마른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감정을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일어섰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말게. 남들이 들으면 좋지 않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뭘 숨기고 있는지. 그녀는 굳어버렸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틀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를 꾸짖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정통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 못 이루고 누워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묵묵히 빨래를 개던 모습, 피곤할 때 다리를 주물러 주던 모습, 넘어질 뻔했을 때 자신을 감싸 안던 모습, 얇은 이불 위로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던 손길.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따뜻해서 그녀는 자신이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민준 씨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은 마당에 앉아 며칠 만에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서연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피우지 않았던 담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속의 갈등이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가 박 여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함이 감정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두 영혼을 가깝게 만든 걸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면 심장이 정말로 아파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두 개의 방에서 이름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묻고 있었습니다.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들 속에서 침묵할수록 고통스럽고 부정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하늘이 유난히 흐렸고 집 뒤 대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심장약 봉투와 박 여사를 위한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죠. 최근 며칠간 그녀는 기침이 잦고 눈에 띄게 지치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지하지 않으려 했으며
매일 아침 억지로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그녀가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그녀가 잠든 줄 알고 죽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 돌아서는 순간 그녀가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목소리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그가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방금 서연이 꿈을 꿨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애가 문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다가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어.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가 얼굴을 돌렸을 때 그녀의 뺨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그렇게 약하게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더 이상 강인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물지 않는 상실을 끌어안은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혹시 어머님 마음을 힘들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나 깊어서 그의 심장을 멎게 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장모와 사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곁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는 한 여인의 눈빛, 붙잡아주길 바라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뺨에 닿아 있는 민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감촉은 민준을 쏘스라치게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이 이성을 넘어섰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능처럼 부서진 두 영혼의 체념처럼 민준은 조용히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가볍고 느린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요. 그녀는 밀어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과 1초 후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서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렸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픔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찾아온 사랑받는 느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주는 더듬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가봐.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등을 돌려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꽉 쥔 채 심장은 망치로 두들기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여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열에 들뜬 사람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민주는 평생 처음으로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 감정은 더 이상 의리나 정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젯밤 경계를 넘어선 입맞춤 이후 작은 집은 움츠러든 듯 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누구도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쌀쌀했고 기와 지붕 위에는 옅은 서리가 내렸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직접 죽을 끓였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끓일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자네한테 패 끼칠 필요 없어. 자네라는 그 호칭의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거리감 있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이 끓고 있는 것을 보고 국자를 들려하자 그녀가 들어와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제야 민주는 그녀가 자신을 철저히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청소를 마치고 약을 타러 병원에 갔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이마가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닿았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그녀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멀리하는 걸까요? 오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먹고 쉬겠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밥은 각자 해먹었고 유일하게 남은 교류는 아침에 문이 열리는 소리와 밤에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발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민준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심지어 지난번 떨리던 손길까지도. 그리고 그리워할수록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발 저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방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 일은 다시 꺼내서는 안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없었던 일로 하게. 하지만 만약 제가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면요?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떠나게. 그 말은 칼처럼 차갑고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저 안에서 울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미워할 만큼 강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며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박 여사는 서랍을 열어 서연의 낡은 쇼를 꺼내 속죄하듯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반으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절반은 후회로, 절반은 그리움으로 아팠습니다. 한때는 장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그를 매일 밤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피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잘못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겨울임에도 온 동네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낡은 기와를 스치며 차가운 습기를 집안까지 몰고 왔습니다. 박 여사는 며칠째 거의 먹지 못하고 죽 몇 숟갈만 뜬 채 몽롱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마르고 손은 차가웠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민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혼자 죽을 끓이고 약을 먹고 조용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고집스럽게 말이죠. 민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죠. 매번 퇴근 후 문가에 서서 방 안에 기절한 듯 누워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면 떠나라는 그 말 이후로 그는 감히 더 이상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던 민주는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민주는 패닉에 빠져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체온을 재고 비상심장약을 챙겼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앙상한 그 몸을 끌어안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저릿하게 아파왔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아무 말씀 마세요.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 못 살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차갑고 뼈만 남은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느껴지세요? 제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제발 침묵하고 외면하는 걸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미우시면 차라리 욕을 하세요. 이렇게 침묵하지 마세요. 박 여사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감정, 갈등, 그리고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네가 밉지 않아. 내가 두려운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님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더 두려워요.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거리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손을 들어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장모의 손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조각을 지키듯 그녀의 잠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때로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만으로도 그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며 양철 지붕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해졌습니다. 불빛이나 이불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떨고 있는 두 개의 심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민준이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잠든 채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서연이가 없었더라면 그 말은 바람만이 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눈을 감고 있던 민준의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장모와 사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박 여사가 쓰러진 그날부터 민준은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 휴직을 신청하고 집에서 그녀를 위해 죽 한 그릇, 약 한 알, 바람이 차가워지는 밤까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썰렁했던 집은 다시 사람의 온기로 따뜻해졌지만 그 온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의 김 여사는 오래전부터 박 여사의 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소문은 그저 뜬 소문이라 생각했지만 최근 며칠간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김 여사는 대문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문틈으로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박 여사의 등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쓸어주고 있었고 그녀는 아이처럼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가벼운 충격과도 같았죠. 그녀는 서둘러 지나갔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른 말은 안 하겠는데 요즘 박 여사네 집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아주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사위 민준이 말이야? 아내가 죽었는데도 계속 거기 사는 게 이상하긴 해. 게다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두 사람이 한 집에 붙어 사는데 말은 안 해도 딱 보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 한 나이 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시동생인 허 씨였습니다. 시골에 살던 그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죠.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앉지도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아직 여기 있었나? 네, 삼촌. 어머님 돌봐드리려고요. 민준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넘지 않았나? 아내가 죽었으면 젊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시 개척해야지. 장모 곁에 계속 머무는 게 무슨 도리인가?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함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버님, 남들 헛소문 듣지 마세요.
민준이는 그냥 저를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허 씨는 흥소리를 내며 반은 진심, 반은 경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쟤를 아끼는 걸 누가 말립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아끼는 건 조심하셔야죠. 말은 장작 옆에 불씨 두면 언젠가는 타는 법입니다. 그 말은 돌덩이처럼 침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박 여사는 옷자락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동안 애써 세워온 방어막을 칼로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허 씨가 돌아간 후 박 여사는 홀로 텐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그녀는 묶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님께서 안 좋은 소리 듣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그를 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가 보네. 민준아. 침묵.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연이까지 욕할 거야. 자네 감당할 수 있겠나?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감당 못 하시겠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만 저를 피하지 않으신다면요. 다음날 아침 작은 집은 마치 온 동네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듣고 있는 듯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민준의 옷을 직접 개어 낡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옷을 접을 때마다 가늘게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기 때문이죠. 민준이 밖에서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고는 멈춰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게.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자네를 붙잡아 둘 수 없어. 민준이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어디에도 안 가요. 제가 여기 있는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터져나오자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감정이 처음으로 이름이 붙여진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빛 뒤에 숨지도 을이나 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지도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들이 애써 세워온 벽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입에서 직접 자신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나는 자네 장모야. 자네 아내 서연이를 낳은 사람이라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돼. 민준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제 없어요. 제 아내는 죽었어요. 저한테 남은 가족은 어머님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의 속에 사랑이 조금 섞여 있다면 왜 그걸 부정해야만 하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일어나 민준의 손에 버스표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이미 예매해뒀네. 오늘 오후에 고향으로 가든 어디든 가게. 여기만 떠나면 돼. 민준은 손 안에 표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에 칼을 꽂은 듯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고 무릎 꿇고 그녀를 붙잡고 싶었고 사랑과 도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그 여인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보다 10배는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고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여사는 문 뒤에 숨어 차마 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바퀴 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목구멍으로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녀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선택은 왜 이리도 아픈 걸까요?
버스에 앉은 민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문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그 여인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포옹도 손 한 번 잡아주지도 못한 채 남은 것은 거리감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작은 골목을 벗어나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열린 창틈으로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닿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밖에서 내리는 비보다 더 작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서울의 작은 집은 다시 본래의 공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발소리도, 밤마다 담요를 고쳐 덮어주던 손길도, 기침할 때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다정한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기계처럼 느리게 살았습니다. 식사는 간단해졌고 야근 시간을 놓치기 일쑤였으며 잠은 늘 설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이제 소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준이 떠나던 날부터 그가 입던 셔츠는 여전히 방문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돌아와 가져가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날이 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준은 서울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자랐던 어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그가 현실을 도피하는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친구를 따라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져 거울조차 보기 싫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서울로 다시 안 돌아가니? 거기 일자리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니. 그리고 장모님도 계시고. 민주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평생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리를 위해 떠나왔지만 심장은 어떤 이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박 여사가 집마당에 서서 지친 목소리로 떨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달려갔지만 다가갈수록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식은땀으로 옷이 젖어 있었고 심장은 방금 막 긴 거리를 달려온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여사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옆집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총각인가? 빨리 와보게. 자네 장모가 그저께 밤에 집에서 쓰러져서 이틀째 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민주는 손과 발이 저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챙길 겨를도 없이 그는 그날 아침 바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는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채 눈을 감고 수액을 맞고 있었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식사를 거르고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 심각한 저혈압 상태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병실에 들어서서 그렇게 누워있는 그녀를 보자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박 여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꺼져가던 그녀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돌아왔는지 묻지도 왜 떠났는지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오니 이제 살 것 같구나. 그 말은 바늘처럼 민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천둥도 눈물도 없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감정은 거리로 끊어낼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3일 후 박 여사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해서 손을 잡고 부축해야 걸을 수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휠체어를 밀어 병원 문을 나설 때 잡아준 그의 손은 거의 2주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놓을 수 없는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날의 작은 집은 여전히 비좁고 썰렁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죽을 끓이고 밥상을 차리고
마치 이별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위해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사하며 가끔씩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얼마나 더 있을 건가? 그녀가 바람처럼 가볍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 때까지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기 머물면 모든 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친척들도 이웃들도 가만두지 않겠지. 이미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 자네가 돌아와서 장모를 돌보며 같이 사는 걸 보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입방아는 두렵지 않아요. 어머님이 아프실 때 곁에 없는 게 더 두려워요. 박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어째서 한때 장모였던 늙은 여자 때문에 청춘을 묻으려 하나? 세상이 알면 자네를 뭐라고 부를 것 같나?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혼자 살게 내버려 둔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어지러워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자네를 사랑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사랑은 잘못된 거야, 민준아. 민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속삭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된 건가요? 남들에게요?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요? 저는 수없이 자문했어요. 그리고 답은 하나였어요. 어머님만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더 이상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박 여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수년간 어머니로, 아내로, 모든 것을 짊어진 여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약하게 내버려 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강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한 명의 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마당 밖 김 여사가 지나가다 집안에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얇은 커튼 너머로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뭐 알게 뭐야. 남들 입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며칠 후 박 여사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낯빛은 더 좋아졌고 목소리도 덜 끊겼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아들처럼 돌봤지만 그가 물을 따르고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말려주는 방식은 그녀가 그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 감정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행동이 인정이었습니다. 입맞춤도 포옹도 필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외부인이 보기에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빨리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 초, 김 여사가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민준이 툇마루에서 박 여사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햇살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작은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즈, 관계라기보다는 노년에 서로를 돌보는 부부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굳은 얼굴로 휙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후 민준이가 장모랑 잤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하루도 채 안 되어 박 여사의 시동생 허 씨의 전화기도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박 여사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은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 딸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장모가 사위랑 눈이 맞다니. 이거 완전 근친상간 아니야? 그날 저녁
허 씨가 분노에 차서 들이닥쳤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위놈이랑 부부처럼 살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박 여사는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려하자 그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오랫동안의 침묵의 벽을 깨는 폭발음과도 같았습니다. 허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미쳤군요. 형수님은 이제 윤리도덕도 모르십니까? 쟤는 형수님 딸의 남편이었어요.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서연이는 죽었어요. 이제 없다고요. 하지만 저와 민준이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박 여사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산다는 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일어서서 처음으로 허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허락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을 사람이 없다면 저희는 남들 비위 맞추며 사는 것보다 저희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허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들어 그를 때리려 했지만 박 여사가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는 때리지 마세요. 때리려거든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먼저 시작한 건 저니까요.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툇마루밖에 바람도 멎었습니다. 서연의 제사상 위에서는 기름 등잔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 씨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형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사랑을 택한 한 여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주받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작은 집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서연의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아, 만약 듣고 있다면 엄마를 한 번만 이해해 주렴. 민주는 등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를 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포옹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이번처럼 빨리 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 씨가 그 집을 떠난 지 이틀도 안 되어 온 동네와 인근 지역까지 수군거렸습니다. 장모가 사위랑 바람났다. 한 집에 살면서 맨날 붙어 다니는데 깨끗할 리가 있나. 그 말들은 이미 상처로 너덜너덜해진 작은 집에 던져지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약을 사서 돌아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고등학생들이 모여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저 집 알아? 저 끝에 있는 집 장모가 사위랑 산대. 대박이지 않냐?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근친상간을 하네. 한 집에 살면서 엄청 다정하다던데. 민주는 손에 든 약 봉지를 꽉 쥐고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박 여사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그녀가 툇마루 앞에 앉아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그녀의 손에는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핏자국도 안 말랐는데 그런 추잡한 짓을 하다니. 염치도 없는 것, 발신인도 주소도 없는 문틈으로 쑤셔 넣어진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녀를 아침 내내 멍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떠나요. 어머님, 다른 곳으로 이사가요. 어머님이 더 이상 이런 험한 말 듣게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늘 상실에 익숙했던 눈이 이번에는 붉어졌습니다. 떠나면 뭐가 달라지나?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행실 나쁜 여자로, 자네를 죽은 사람 배신한 놈으로 생각할 거야. 도망치는 건 쉽지만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사는 게 어려운 법이야. 민주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무릎을 끌어안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용서해 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를, 그리고 어머님 자신을 용서해 주시면 돼요. 그녀는 아이를 달래듯 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쓰다듬었습니다. 툇마루 밖의 바람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밥상에는 데친 나물과 간장 종지뿐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눈가가 붉었습니다. 식사 후 박 여사는 서연의 제사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틀렸다면 엄마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엄마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만약 네가 용서할 수 있다면 엄마에게 어떤 신호라도 보여주렴. 민주는 뒤에 서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제사상의 기름 등잔이 바람도 없는데 갑자기 훅 꺼졌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렸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딸아. 이제 알겠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옷을 정리하고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쌌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 한 통을 써서 아직 잠들어 있는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직 두려워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날게요. 언젠가 어머님께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느끼실 때 저는 기다릴게요.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민주는 떠났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울의 작은 집을 떠난 지 거의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수도권 외곽의 한 소도시에 임시로 거처를 옮겨 작은 전자제품 가게에서 스피커 수리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삶은 단조로웠고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장모와 금지된 사랑에 빠졌던 과거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한가할 때면 그는 근처 강가에 나가 홀로 앉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낡은 수첩을 가져가 자신에게 몇 줄의 글을 쓰기도 했죠. 모든 문장은 어머니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 여사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그녀는 더 이상 툇마루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집문은 늘 닫혀 있었고 시장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봤습니다. 이웃들의 말은 줄었지만 동정 어린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 모든 눈빛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서연을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는 민준이 이불을 개고 아침을 차리고 매일 밤 자신의 머리를 말려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위, 남자, 연인, 과부로 살아온 평생 동안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문화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과거에 통장을 했던 인연으로 부녀회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그날 그가 일하는 가게가 행사의 음향 지원을 맡게 되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별 관심 없이 평소와 같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무대 마이크를 조정하던 중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여전히 옅은 보라색 비단 저고리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더 야위고 창백해 보였고 그를 마주친 눈빛은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찾은 시선이 우연히 제외한 낯선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박 여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 기술자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요.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민주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 끝에서
박 여사를 기다렸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가로등은 희미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민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침묵.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한숨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가 여기 없었다면 아마 나는 이제 그만 잊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민주는 눈물이 고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려 뺨에 흐르는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나도 그래.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여전히 다가갈 용기가 없네.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까 봐 두려워.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에게 닿지는 않은 채 그저 말했습니다. 이미 엄마와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단 한 번이라도 평범한 두 사람처럼 살아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그녀는 오랫동안 멈춰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더 생각해 볼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서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운명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문화행사에서 돌아온 후 박 여사는 불도 켜지 않고 밥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쳐들어와 벽에 걸린 서연의 사진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죠. 그 사진을 그녀는 매일 닦았지만 오늘 밤에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오후의 만남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미 엄마와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단 한 번이라도 평범한 두 사람처럼 살아보는 건 어때요? 평범한 사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사랑하고 손을 잡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떨까요? 25의 남편을 잃고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서연이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죽고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준 것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늙었지만 여전히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일어나 딸의 제사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작게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남들 시선 때문에 살았어. 이제는 아주 조금만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볼게. 향을 끄는 순간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뺨에 약간의 분을 발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인처럼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시장이나 문화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첫차 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에는 낡은 털목도리와 반으로 접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스피커 수리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길거리를 향해 있었고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오늘 그녀에게서 소식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그녀가 다가와 그의 손에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민준이 펼쳐보니 짧은 편지였습니다. 밤새 생각했네. 만약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염치 없는 여자라고 욕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자네를 버리고 마음 없이 평온하게 사는 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자네를 택하겠네. 온 세상이 비난하더라도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겠네.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의 족쇄를 풀어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다짐처럼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말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나랑 같이 가줄래요? 그리고 그들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요란하지도 누구의 축복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평생을 걸고 지켜낸 그 사랑에 조용히 동의하는 것처럼요. 박 여사가 서울을 떠난 지 2주 후 그들은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칼날 같은 수군거림도 적은 곳이었죠. 민주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붉은 흙길과 옥수수밭이 펼쳐진 작은 단층집을 빌렸습니다. 박 여사는 요리와 텃밭을 가꾸었고 민주는 근처 축산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전입신고도 바로 하지 않았고 이웃과 깊이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한동안 세상에서 숨어 자신들을 잊고 싶은 것처럼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온한 듯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주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고 집에 돌아오면 박 여사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은은한 파스 냄새가 났죠. 밥상은 계란 프라이와 나물국뿐이었지만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할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서연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배는 살짝 불러 있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왜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꿈에서 깨어나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죄책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덮어두고 살았을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서연의 낡은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지갑에 넣어 다녔던 사진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의 옆에 앉아 차를 따르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나도 그 아이 꿈을 꿨네.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더군. 내가 혹시 그 아이의 무언가를 빼앗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저 혼자 남았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절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을 빌거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향을 피울 때마다 박 여사는 서연의 이름을 속삭였고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부부라고 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수많은 편견을 겪은 후 사랑이라는 단어를 시험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무에 물을 주던 박 여사가 문득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충분히 살았고 당신과 살면서 비로소 내가 존재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날들을 살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짊어진 짐도 죄책감도 없는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늦게 찾아온 사랑을 삶의 은혜로 받아들인 한 여인의 웃음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아침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툇마루 앞 낡은 나무 탁자를 닦고 있었고 민주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정확히 9시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워낙 한적해서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죠. 민준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연의 남동생인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죠. 현우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야위었고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손에는 낡은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두 사람 많이 놀랐겠네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가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현우를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어떻게? 현우는 인사도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요. 언제부터 어머니가 제 어머니였죠. 이 집안에서 어머니는 이제 누군데요. 그 말은 박 여사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의자에 앉아 모든 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 이제는 고통스럽고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한테 소문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던 지인한테 이 주소를 받기 전까지는요.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진짜였네요. 민준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화난 건 알지만 일단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누나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 침대를 쓸 수 있어요? 그놈의 사랑이라는 게 죽은 사람 밟고 일어서서 하는 겁니까? 박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욕하고 싶으면 나를 욕해라. 내가 죄인이다. 현우는 눈을 부릅뜨며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물을게요. 그 사람 옆에 누워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누나 생각한 적 있어요? 꿈에서 누나가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웃고 있는 누나 얼굴이 떠오르긴 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현우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누나가 죽기 전에 어머니께 쓰던 편지예요. 보내려 했는데 보내지 못했나 봐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 의미 없겠죠. 그는 일어서서 눈물이 고인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누나를 잃었고 이제 어머니도 잃었네요. 현우는 떠났습니다. 박 여사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 딸의 글씨는 여전히 예전처럼 다정했습니다. 엄마, 만약 언젠가 제가 엄마 곁에 없게 되면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혼자 살지 마세요. 추울 때 손잡아주고 밤에 외로울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으세요. 엄마는 저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저 때문에 늙어서까지 외롭게 살지 마세요.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박 여사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그들의 일부로 남겠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남아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현우가 눈물 속에 떠난 지 한 달 후 양평의 작은 집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박 여사의 마음을 짓누르는 긴 그림자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상 위 서연의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식사량이 줄었고 자주 홀로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을 배신자로 여기기 때문이었죠. 민주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는 옆에 앉아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인내심만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맹세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 속에 끈질기게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그녀가 집 뒤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다시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더 이상 붉게 충혈된 눈도 분노나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 있을 때 좋아하던 바로 그 귤이었죠. 시골장에서 샀어요. 달아요. 엄마, 드셔보세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우야, 네가 엄마를 용서하는 거니? 현우는 귤 봉지를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극적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엄마를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나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봤죠. 만약 누나가 살아 돌아온다면 제가 계속 증오를 품고 사는 걸 원치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주는 집안에서 차마 나오지 못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집안을 향해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 저 형한테 정말 화났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가 가장 화났던 건 형이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은 걸 잃었는데 아무도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형한테 화풀이했던 거예요. 민준이 밖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현우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사과하지 마세요. 지난 일을 들추러 온 게 아니니까요. 두 사람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보러 왔어요. 만약 누나가 살아있었다면 두 사람, 이 감정을 평생 숨길 용기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내길 바라요. 박 여사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아들이 직접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술도 꽃도 잔치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심장을 옥죄던 밧줄이 풀린 듯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현우는 민준과 박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결혼식 하게 되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고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들, 정말 다 컸구나. 그리고 죄책감과 의심 속에서 보낸 기나긴 세월 끝에 처음으로 그날 오후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돌아간 지 2달 후 양평 산기슭의 작은 집은 분주해졌습니다. 요란한 악기 소리도 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그날 아침 박 여사는 상아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민준이 직접 시냇가에서 꺾어온 구절초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민준은 낡은 하얀 셔츠에 짙은 색 바지를 입고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서성였습니다. 옷깃을 고치고 또 고쳤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인과 결혼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 그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소박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몇 줄뿐이었죠. 저희 두 사람, 민준과 은숙은 부부의 연을 맺는 작은 의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화려한 예물 없이 멀리서 와주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박 여사는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할 것을 각오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와주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따뜻한 연자죽 한 솥을 가져왔고 목수 아저씨는 대나무로 작은 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와서 말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아끼며 착하게 사는 모습 보니 그거면 됐어요. 결혼식은 대나무 차양 아래에서 열렸습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쳐내렸죠. 사회자도 무대도 폭죽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쓴 글씨가 적힌 하얀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솔직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박 여사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씁쓸함, 죄책감, 용서, 그리고 마침내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께 이해받기 힘든 관계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이 진실하고 사람이 상처 후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부디 저희가 평범한 두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박수는 없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고 많은 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 대신 이해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박 여사는 민준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오늘을 기억해줘요. 내가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어서가 아니라 오늘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민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아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의 제사상에는 하얀 국화가 새로 놓였고 촛불은 마치 세상을 떠난 딸이 보내는 무언의 축복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과 원칙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역경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기구한 운명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맹세보다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 다른 세대에 속한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난 한 여인으로만 묶여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서로에게서 끝없는 상실 뒤에 찾아온 희귀한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도망치려 했으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용기는 그들이 세상의 비난 앞에 당당히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한 옳고 그름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묻어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왕자도 젊고 아름다운 공주도 없습니다. 오직 아내를 잃은 젊은 남자와 삶의 모든 희망을 잃었던 늙은 여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에게서 한때는 그들을 원망했지만 결국 상처 후 다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임을 깨달은 현우에게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외로운 밤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싶었는지, 얼마나 많이 소리 없이 울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찾았을 때 그들이 바란 것은 매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낡은 지붕 너머로 부는 바람 소리를 함께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젊은 날의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연민, 아플 때 잡아주는 손길, 마음이 공허할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로부터 숙성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늦었더라도 세상의 기준에 틀렸더라도 끝까지 진실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때때로 가장 올바른 사랑은 그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이 언제나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 적절한 나이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찾아왔을 때 용감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용서는 실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숨 쉴 공간을 남겨두고 살아가십시오.